6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전관예우 문제 해소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참석자들은 법원이나 변협 차원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입법으로 전관예우를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방지 법안이 몇 개나 어떤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법신뢰 회복 방안 국회 토론회. 입법부 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관예우 넉자를 콕 집어 언급하며 전관예우 타파는 사법부 신뢰 회복의 주춧돌이자 시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권력기관의 특권과 특혜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엔 현재 무려 40개 넘는 전관예우 방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은 법관 퇴직 직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직전 1년간 별 연고나 사건이 별로 없는 법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등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 사건 수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3년 정도는 돼야 실질적인 전관예우 방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 권칠승 의원의 설명입니다. 마지막 1년 동안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다든가 이런 또 편법의 가능성도 있고 해서 3년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전관예우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는 게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이른바 몰래변론 방지 법안입니다. 일단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 사건 수임 사실과 현직들을 접촉했을 경우 면담 내용 등을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전화변론이나 몰래변론으로 상징되는 부적절한 접촉과 고질적 연고주의를 차단해 재판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정관들이 선임한 자료들 다 조회해서 알 수 있게 하자. 그런 걸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서 실질적인 이제 어떤 통제가 좀 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겁니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전관예우 방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회가 정상화되어 법사위가 열리면 전관예우 관련 법안들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는 실무적으로 그 법안들이 다 통과돼서 의사를 실리해보기에 조그마한 기회라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으로선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도 그렇다고 그것 하나만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오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정상화가 안 되면 이번엔 전관예우 방지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형사사건은 인권보호와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소년 전문 법원을 설립해 처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문진경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 학술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소년사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문 조사관은 소년사법은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년 전문 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조사관은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면서 일각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과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조사관은 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단계마다 국선 변호인 조력 제공, 보호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 보호 처분의 다양화 등도 아울러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법무부가 이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네, 오늘 법무부가 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피의자 국선 변호의 범위를 그 미성년자와 청각 장애인, 그다음에 심신 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와 그다음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되었을 때로 이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최근에 도입된 것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나 구속 적부 심사를 받는 경우도 역시 어찌 보면 그것도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이러한 이제 심사를 받을 때에도 국선 변호가 제공되었었는데 이것의 범위를 이제는 재판 이전에 그 체포되어서 이제 그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도 이제는 국선 변호를 제공하겠다. 지금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관련해서 그럼 법무부는 좀 어떤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네, 법무부는 이제 이 입법 예고를 통해서 그 형사 절차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입장이고요. 또한 이러한 그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 다음에 인수위에 해당하는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중점 추진 과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오늘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그 피의자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변협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피의자 국선 변호인 제도의 운영 주체가 그 법률구조공단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 국선 변호 제도를 운영할 어떤 주체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그 법률구조공단은 그 법무부의 어떤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기관인데 문제는 법무부에 소속된 검찰에서 결국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도 검찰의 이제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법무부의 소속 기관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법무부의 또 이제 기관인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를 하는 이러한 것은 결국은 그 변호인의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담보하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자 국선 변호 제도를 그 운영을 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중립성과 관련해서 또 법무부는 이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보장해 줄 것이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는 이제 이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더라도 이 피의자 국선 제도를 운영하는 위원회는 별도 위원회고 그 위원회는 지금 보면은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이 각 3인씩 추천을 해서 9명의 그 독립된 위원들이 이 피의자 국선 제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의자 국선 제도를 어떤 관리하는 기관이 법률구조공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 그 소속 변호사들의 어떤 독립성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 지금 별도의 그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피의자 국선 변호 관리위원회가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이 각 추천하는 3인씩 위원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위원장을 누가 추천을 하냐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법무부에서 3명을 위원을 지정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위원장까지도 법무부에서 결국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러한 회의의 자료, 그 다음에 어떤 그 회의의 의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위원회를 담당하는 그런 사무처에서 주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바로 지금 법률구조공단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의 그 사무직원,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임원진들이 이 위원회의 어떤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한 지적들이 저는 일면 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논란이 좀 팽팽한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인 뭐 도입이라든지 뭐 좀 운영 방안 등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와 함께 6살 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고유정의 엽기 범죄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 파일, 오늘은 합리적 의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995년 11월 20일 오전 20대 초반 남성이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후송됩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 남성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남성은 당대를 풍미하던 인기 듀오 듀스의 김성재였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오른쪽 팔에서만 28군데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되었고 몸에서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라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듀스 김성재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김성재의 여자친구 A씨였습니다. 치의대 본과까지 다녔던 A씨는 김성재가 사망하기 전 동물 안락사에 쓰이기도 하는 졸레틸 50이라는 주사제와 황산 마그네슘을 평소 친분이 있던 동물병원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졸레틸 50은 김성재의 몸에서 검출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혼합된 약품입니다. 검찰은 그 무렵 김성재와 사이가 틀어지고 있던 2살 연상 A씨가 김성재를 영원히 소유하기 위한 그릇된 욕망으로 김성재를 살해했다며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구입한 약물의 효과나 양, 사망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김성재를 살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김성재를 죽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A씨가 김성재를 죽였다고 의심 없이 볼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른 판결로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엽기적인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에 고유정은 현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의붓 아들을 살해했다는 의혹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고유정의 현 남편이 지난 3월 자신의 아들이 잠을 자다 돌연 사망했는데 그 무렵 고유정은 각방을 쓰자고 했고 그날은 특히 걷잡을 수 없이 잠이 쏟아졌고 아들 입에 피가 묻어있는 등 생각해보니 고유정이 살해한 것 같다며 고소장을 낸 겁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 물어보니 고유정 의붓 아들 사망 사건은 김성재 사건보다 살인죄 입증이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일단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가수 부검 결과는 있지만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미 화장을 내버려 정확한 사인 규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선 생물학을 전공한 고유정이 관련 내용을 검색했거나 관련 약품을 구입한 정황 증거 등을 축적하면 혐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채 피지도 못하고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해당한 것이라면 고유정의 숨진 의붓 아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위하여 합리적 의심을 다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취재 파일이었습니다. 돈 60만 원 때문에 직장 동료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제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6살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C씨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러나 40만 원은 갚았는데 나머지 60만 원을 갚지 못했고 이에 C씨는 김 씨에게 수시로 돈을 갚으라고 빚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 씨는 같은 해 11월 18일 저녁 7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일대 도로에서 C씨를 만나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가져간 흉기로 C씨를 무려 18차례나 찔러 살해한 뒤 C씨를 인근 숲속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오늘
살인죄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60만 원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돈 60만 원 갚으라고 독촉하다 처참하게 살해당할 줄은 피해자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각박한 세상입니다. 어쩌다 저런 악연들로 만났는지 안타깝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퇴강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06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청이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주간 특별감찰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담당 검사와 협의 없이 영장을 회수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변종대마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에게 검찰이 오늘 징역 1년 6개월과 1,0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6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